왜 그렇게 가만히 쓰세요? 할아버지, 혹시 부끄러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제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한순간 제 시야가 흐려지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립스틱을 발라 빨갛고 촉촉했으며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앞서픈 그림자와 빛 사이에서 아찔한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으로 그녀를 밀어내보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피하려 했으나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56세, 젊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여자로서는 원숙한 매력이 넘치는 나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살펴 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서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가 된 김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한 사연입니다. 가사도움이라는 가면을 쓴 그녀는 저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과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일군 사업가였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이 호화로운 저택은 제 성공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아침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몫의 식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약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의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굽어진 등은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15년 전 저와 이혼한 아내,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 현우. 생각해보면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늘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로, 아들은 상속으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저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은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현기증이 심하게 몰려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준비도, 약 복용도, 집안 청소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대화는 곧 재산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주제였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가사도우미를 들이세요. 돈은 많으시잖아요. 현우의 말에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아직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요리 중에 손을 대었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력 소개소를 통해 정미연이라는 56세의 여성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전혀 50대처럼 보이는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단정한 갈색 머리에 격식 있는 차림새,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고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의 건강과 생활을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택의 구조와 제 일상 루틴, 그리고 필요한 약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완벽한 가사도우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칙칙했던 저택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겨드릴게요. 이제 홀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한없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연이 오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고 약을 먹는 것도 잊지 않게 되었으며 청결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미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다른 의미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건네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고 제 어깨나 등을 마사지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젊었을 때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이런 단단한 팔뚝을 보세요. 아직도 힘이 있으시네요. 미연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조금씩 변해갔고 향수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여성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친밀한 행동들이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식사와 함께 와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 조금은 괜찮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이런 날까지 약 때문에 즐거움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함께 작은 축하를 해요. 사실 제 생일은 3개월이나 지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와인의 영향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나른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연은 식탁을 정리한 후 제 옆에 앉아 천천히 제 팔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의 유혹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이라며 점점 더 짧고 타이트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제 침실을 청소할 때나 약을 가져다 줄 때마다 불필요하게 몸을 숙이거나 접촉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제 침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에 놀랐습니다. 단정했던 유니폼 대신 비치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저는 점점 무너져갔고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미연이 남긴 쪽지와 함께 아침 식사와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녁에 뵐게요. 그날부터 미연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간병인이었고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갔고 그녀가 없는 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날이 갈수록 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러웠고 가끔은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일도 기억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미연이 제 음식과 약에 뭔가를 섞어 저의 정신 상태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과 따뜻한 손길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는 약과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녀의 관심과 애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연이 준비해준 특별한 차를 마시고 나니 유난히 졸음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서재 방향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호기심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미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금융 서류들과 재산 문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때때로 휴대폰으로 중요한 부분을 사진 찍었고 메모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따뜻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과 이상한 점들이 모두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가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밀었고 그 소리에 미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왜 일어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녀는 재빨리 서류들을 모으며 당황한 듯 말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서재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쥐가 있나 하고 와봤어요.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설명은 어색했고 그 웃음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는 서둘러 서재를 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진 틈을 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제 부동산 명세서와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증권사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 달콤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손수건에 싸서 버렸고 정신이 점점 맑아지면서 그녀의 행동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신분증에는 모두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은 모두 미연이었습니다. 강미영, 김소연, 박지연. 다양한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완료나 진행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석준 3억 완료, 김민호 2억 5천 완료, 김상호 진행 중 예상 7억.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름이 목록에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재산 추정액과 함께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연.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 저를 노리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트북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라는 이름의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들과 미연의 관계가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결과 두 사람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준은 심장마비로, 김민호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죽기 전에 큰 재산을 간병인에게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노인들을 살해하는 연쇄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바로 저였습니다. 약물로 저를 조종하고 유혹으로 저를 홀리며 결국에는 제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를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휴대폰 충전기 옆에서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우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미연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고 이 이름을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며 제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고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독사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이 음식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모두 드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넘쳤지만 저는 그 음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과 약은 모두 거부하고 몰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연이 장을 보러 나간 짧은 시간을 이용해 오랜 후배이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는 제가 사업을 할 때부터 함께 해온 후배이자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수야, 나 상우인데 급한 일이 있어. 오늘 꼭 만나야겠다. 제 목소리에 절박함을 느꼈는지 준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미연에게는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척하며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 혼자 운전하시는 건 위험해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이제 그 달콤함이 독이 섞인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그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녀를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준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연의 수상한 행동, 제 건강 상태의 악화,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준수는 깊은 우려와 충격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선배님, 의도적인 약물 투여와 살인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수의 단호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연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제 개인 생활과 재산 상태가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준수는 제 고민을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직 경찰 출신의 지인이 있었고 그를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준수는 즉시 민호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튿날 민호는 저와 준수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연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미연이라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그녀는 최근 3년간 최소 5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민호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는 미영의 과거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다양한 가명으로 부유한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했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접근했던 노인들 중 3명이 자연사로 기록된 채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장마비나 뇌출혈과 같이 별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원인으로 죽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약물 투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호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미연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지까지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미연이 준비해준 음식과 약을 몰래 수집하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음식과 약에는 소량의 수면제와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이 섞여 있었고 장기간 복용 시 심장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성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영에게는 현우라는 젊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35세로 그녀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죠. 민호가 보여준 사진 속의 현우는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은 미연이 왜 그토록 범죄에 집착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연이 그동안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행방이었습니다. 민호의 조사에 따르면 미연은 자신이 벌어들인 불법적인 돈의 대부분을 현우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억 원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의류 등 그는 미연의 사냥으로 얻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형적인 골드디거입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으로 유명합니다. 미영은 이 남자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범인 셈입니다. 민호가 보여준 증거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연이 가짜 신분으로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이 현우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가 미연의 돈으로 구입한 고가의 물품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까지. 그 사진들 중에는 현우가 다른 젊은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미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남자가 그녀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영의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연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역시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연은 노인들을 속이고 이용했지만 그녀 역시 현우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수는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영은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현우는 미영을 속여 그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적인 사기와 속임수의 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선배님과 같은 무고한 노인들입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연쇄 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저와 같은 노인들이었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미연과 현우 모두를 막아야 했습니다. 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미연과 현우의 통화 내용 일부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두 사람은 저를 목표물로 지칭하며 계획을 논의했고 특히 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상호 선생님의 정신 상태를 약물로 조작해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고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후 최종적으로는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준비한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이제는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고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도 모르게 현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이 음식을 드시면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전부 다 드셔야 해요. 식사 후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거실을 나갔고 저는 그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아니,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모든 게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래, 이번에는 대박이야. 7억 이상은 될 거야.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수와 민호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 미연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수와 민호와 함께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미연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녀가 도주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가 직접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는 바로 제 재산이었습니다. 미연의 목표가 제 재산임을 알았기에 재산을 통해 그녀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며 그녀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방심할 만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준수는 제 집에 비밀리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제 몸에도 작은 녹음 장치를 달았습니다. 민호는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비상시에 즉시 개입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연 씨, 나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내 재산 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제 재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감정을 숨기고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녀를 신분 위조와 이전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여전히 무고함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 그녀가 제 음식에 섞어 넣은 약물, 그녀의 범죄 이력까지 결정타는 현우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점인 현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간병인의 모습은 없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시네요. 사업가 출신답게 날카로우세요. 그녀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차분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야기하듯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결국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대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제 질문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냉혹한 고백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말하자 미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휴대폰을 찾아 움직였고 도망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와 준수 그리고 몇몇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미연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경악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그녀의 주장에 민호는 방금 했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모든 다정함과 관심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제 목숨은 안전해졌고 그녀가 더 이상 다른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이 체포된 후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미연이 준 약으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몸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준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미연의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저를 방문해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배님, 이연의 남자친구 현우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미연이 체포된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준수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미연이 체포되자마자 그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다른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돈,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산이 현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우가 이연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20대 여성과 함께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역시 현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남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연은 살인 및 사기와 약물 투여, 그리고 불법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민호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해외에서 현지 여성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은 그가 미연에게서 빼앗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당한 셈이네요. 현우는 이제 해외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미연이 모은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체포된 소식은 TV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지목된 그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막을 내렸고 미연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은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미연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만기 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도 현우에게 속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계속적인 항소가 받아들여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사회로 돌아왔지만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예금마저 재판 비용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몇 주 후 제가 시내에서 보리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근처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미연이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돌려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불러 세울까 고민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분명 악인이었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현우의 사랑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미연의 비참한 처지를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고독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뜻밖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교만함이 아닌 절망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더 이상 계산적인 빛이 아닌 진정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배신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노인들에게 했던 악행이 그대로 그녀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대차게 거절한 후 경찰에까지 신고했습니다. 미연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미연과 같은 사람에게 쉽게 속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이런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짧게 통화를 끝내려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살면 어떻겠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통화 초반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이의 얼음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도 미국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현우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손자, 손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텅 빈 저택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현우 가족은 처음에는 제 집 옆 별채에서 지내다가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모든 걸 아버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우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재산 문제로만 소통했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내도 저를 친부모처럼 대해주었고 손자,
손녀들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족과 재결합한 기쁨을 누리는 한편, 저는 미연 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와 상의한 끝에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노인 안전 네트워크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독거 노인들을 각종 사기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의 불행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악은 결국 패배하고 선은 승리합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저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제 사연은 독거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인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소원해진 노인들에게는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현우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재산만 바라봐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 아이들의 할아버지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노인 안전 네트워크 재단을 통해 다른 노인들도 저와 같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미연을 생각할 때면 그녀가 현우에게 배신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로 인해 제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미연의 이야기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석방 이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그녀는 이제 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에서는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와 노숙 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민호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영양 섭취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녀가 노인들에게 투여했던 약물의 일부를 자신도 복용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은 결국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했던 방식 그대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욕망은 그녀 자신을 파괴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비극적인 최후는 제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부와 젊은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녀의 사기를 겪으며 역설적으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뜹니다. 현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식탁이 이제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산을 향한 집착 대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현우는 제가 사업을 하며 얻은 지혜를 존중하고 종종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으며 그 역시 더 이상 제 재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현우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저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 안전 네트워크 재단 활동도 저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이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소원해진 노인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독거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들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